결국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서민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출도 잘 안 해줘. 그리고 전세 물건은 없어.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근데 월세로도 커버가 안 되고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출퇴근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더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밖에 없죠.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 얘기 방금 나왔던 걸 조금 더 여쭤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갱신권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갱신권하고 이제 신규 계약과의 어떤 차이가 막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동네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뭐 서울 쪽에서 뭐 또 2, 3억 차이 나는 단지들도 너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이제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 정부도 어쨌든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무언가 터질 텐데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확실하게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풀어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공급은 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이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빌라 오피스텔로 하여금 역할을 하기는커녕 더욱더 압박만 한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안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더 이런 압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해 줄 테니까는 빌라 오피스텔 마음 편하게 너희들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안 들어가도 어차피 전월세는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편하게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만 돼도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정부가 그런 걸 또 얘기했거든요. 약간 전세 보증보험 인정 요율을 이제 80%로 낮추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70%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세 보증보험 들기 좀 더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이제 막 부담되니까 이제 대출 못 해주고 이제 이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앞단은 결국에 이제 기금이 다 이제 막 소멸되고 4조씩 막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김 사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돈으로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결국에 그러면 다주택 규제를 풀어가지고 누군가 집을 신규로 사주길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주택 규제를 푼다? 이거는 지금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도 우리 뭐 많은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부 기조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잘 희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뭐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텐데 안 그렇고 그냥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임대사업자 양성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 취득세 일단 임대사업자 양성을 하려면 취득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조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굉장한 그 대중들의 반발을 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성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1000세대 뭐 전세 2개 있다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3000세대인데 전세 2개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기조는 앞으로 강화되는 구조겠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 일단은 뭐 우리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다 물어보고 실제적 뭐 꼭 그런 기사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보면은 일단 다 갱신권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처럼 전세가 없으니까 갱신권을 쓰기도 하고 갱신권을 쓰니까 또 전세가 없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변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전세 갱신권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개업자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다 갱신권 쓰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꾸 더 전세가가 더 올라가 어쩌다 나오는 하나 두 개 전세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4년이면 맥시멈이니까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2년 차 때, 그러니까 3년 차 들어갈 때는 팍 튀고 또 4년 차 때는 또 이제 뭐 금리 인상까지 겹치긴 했지만 또 갑자기 매물이 확 쏟아지고
이번에도 약간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너무 올랐다가 역전세 나는 뭐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 이성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측면을 하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근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역사적인 근거로 본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비정상적인 거는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로 봐서는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은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정상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거를 보면 1년에 약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한 4에서 5% 정도 늘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2년이면 10%잖아요. 그래서 갱신권을 5%로 만드는 거잖아요. 10%씩 올리지 마. 반만 올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2년에 10%가 아니라 지금 2년에 무슨 20% 30%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급등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떤 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정치권에서 갑자기 부담이 되면은 기조를 확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없앤다든지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뭐 그렇게 해버리면서 뭐 시장에 또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게 갱신권이 늘어나면서 이게 4년 주기로 이렇게 파도가 더 이렇게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잔파도가 왔다면은 이제는 뭐 아예 매물 없고 아예 매물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전세 신탁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뭐 희망자의 한 해라고 했지만 네. 맡겨 놓으면 네. 정부가 굴려가지고 뭐 이득을 나눠주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전세가 나더라도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역전세 나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헛짓거리 하는 거죠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아니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판인데 지금 아니 전세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네. 반대로 전세가 지금 전세 줄서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하는 역할을 해줄 테니까는 우리를 믿고 와 이런 얘기가 이게 귀에 들릴 얘기냐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런 일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빌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들 이런 것만 더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정부가 이제 신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러면은 전월세가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그쪽에는 쉽게 말해서 더 규제가 가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더 전세 놓거나 이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는 더 줄을 서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데들은 규제를 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싫은 아파트가 되는 거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더 자꾸 시장을 더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전세를 줘야 되냐 뭐 아니면 뭐 반전세로 돌려야 되냐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금 중과 특히 이제 비거주와 거주를 되게 구분해서 여러 번 언급이 나왔거든요. 예. 비거주 하면 하여간 뭔가 하겠다. 그럼 지금 어떤 내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뭐 갱신권을 이제 쓰려고 하는 세입자가 이제 몇 달 뒤면 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능하면 실거주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하여간 또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네. 이게 이제 뭐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 돼. 외국 뭐 미국 같은 데 봐. 금융자산 많이 갖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선진국 예를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좋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런 걸 끝까지 계속 믿고서 그런 자산의 재배치를 빠른 시간에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세금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세금은 아낄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어디서 수입이 생기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다른 생활비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거기를 월세 주고 자기는 더 나쁜 데서 하는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금 올렸다고 해가지고 실거주가 더 늘어날 거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세금을 올리면은 실거주는 더 줄어들죠. 내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 나는 그럼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오히려 뭐 전세나 월세 매물들이 좀 일부 출애될 가능성도 좀 그럴 수는 있다.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 그게 지금 시세는 아닐 것이다. 네, 예. 더 높게 아마 받겠죠. 그럼요. 예, 예. 아무래도 4년 정도 예. 또 줘야 아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강세니까 전월세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네들은 높은 금액에 내놔야죠. 어쨌든 그래야지 자기가 세금 다 커버하고 생활비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월세 나는 한 3기 신도시가 입주되는 뭐 한 2030년 뭐 32년 뭐 3년 뭐 그 정도쯤 가야지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뭐 수치상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예, 그 정도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예, 지금부터 한 4년 최소 4년 예, 아니면 4, 5년 정도는 지나야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되면 그래도 확실하게 공급들이 좀 될 거니까 예, 지금보다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쯤 가면 그때 가서 뭐 비아파트 규제를 뭐 일부 풀든 뭐 지방이 조금 뭐 살아나든 뭐가 됐든 지금의 이 약조건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란이 펼쳐지는 건가요? 근데 대란이라는 게 이래요. 결국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서민이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출도 잘 안 해줘. 그리고 전세 물건은 없어.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근데 월세로도 커버가 안 되고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출퇴근 1시간 하던 거를 2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더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밖에 없죠.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옆에 뭐 원룸 오피스텔은 아니고 한 투룸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로 확 갑자기 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럴까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가긴 가되 이제 거기도 이제 월세가 붙여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붙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어쨌든 고된 삶이죠. 이제 자기 수입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월세로 나가는 부분이고 생활 환경도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낮춰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항상 달리는 댓글이 그 월세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를 뭐 1,000만 원 받고 싶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 전가 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들도 세금을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고 힘들면 내놓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물건들도 있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추세가 많이 좀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전세라는 그 시장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했을 때만 해도 뭐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중개업자들도 처음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5억에 20만 원. 예, 그렇게 이런 하면 거. 이제 아이고 누가 할까 이렇게 생각. 자기네들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월세 붙이는 것보단 전세 대출이 싸니까 네. 그러려고는 하지만 전세 대출도 이자가 높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전세 대출의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냥 월세 붙인 거 그냥 들어가 살자. 그거랑 차이가 결국 해보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 뭐 많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네? 이러면서 그냥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를 이제 시장의 하나의 그냥 이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를 붙이면은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월세 너 붙이면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걱정을 왜냐하면 또 중개업자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중개업자들이 그런 얘기는 왜 하냐면은 월세 붙인 물건보다 전세가 확실히 빼기가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쉬우니까 겁을 좀 주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시간은 걸리죠. 그러니까 전세가 더 빨리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예전처럼 뭐 무슨 뭐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이래도 안 나갈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이제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금 내려고 또 월세 주고 또 그 월세 받아서 또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또 월세도 또 한 4년치를 또 미리 또 올려받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못 맞추시면 또 옆으로 오피스텔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다시 좀 일어날 걸로 그리고 추정된다. 그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일찍 성공해서 뭐 예를 들어 30대에 막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고령이라고요. 고령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현실 그렇죠. 사회란 말이란 네.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입은 많지 않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게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 재산이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내가 굳이 이거를 갖다 뭘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물론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린데 그런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자식들한테 준다든지 뭐 어떤 내가 뭐 사는 거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막 뭘 무슨 어디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러는 것보다 끝까지 내가 힘을 갖고 그렇죠. 있어야 내 명의의 재산이 예. 중요하죠. 자식들한테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산 처리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가 노인 분들 말고 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 갭 투자를 한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뭐 이제 막 30대 초중반인데 애는 막 어린. 그래서 뭐 한 나중에 한 5, 6년 뒤에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던 분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뭐 동탄도 많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요번에 전세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갱신권을 쓰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괜히 뭐 비거주 한다가 뭐 괜히 뭐 한번 탈 날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사실 세금이 뭐 물론 사람에 따라 그 부담은 틀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담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또 이제 실거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는 데라고 해도 채워놓으면 일단 뭐든지 유리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겸사해서 좀 채워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라면 뭐 그냥 안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금액 뭐 따라 그렇게 다르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